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권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닷새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9월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는 다시 강하게 서로 맞서는 대치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의 불참 속에 어제 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됐고 여당은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인데요. 9월 초 여야 당대표 회동 이후 기대감이 높아진 협치 모드는 어느새 사라진 모습입니다. 명절 이후 시작된 전국 주도권 다툼, 정치가 중계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새로운 코너죠. 정치가 중계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자리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분이죠. 이준우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 국면입니다. 먼저 네 분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민감했던 민심 이슈, 정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우 평론가, 무엇이 가장 추석 밥상머리에 민감했을까요? 이번 그 추석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가 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은 김에 제가 재작년 추석에는 뭐였을까? 그것도 같이 찾아봤어요. 자, 2년 전이죠. 2022년에 그때 추석 이게 하루 전입니다. 예. 추석이 9월 9일이었는데요. 9월 7일 날 하루 이틀 전이죠. 9월 7일 날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추석 이슈가 김건희 특검법이었죠. 2022년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차 첫 추석이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작년이죠. 2023년 이때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본인이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9월 28일이 추석 시작인데요. 하루 전 27일 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그때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슈가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다. 그 이슈가 작년 추석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석 이슈는 역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시죠. 추석 시작 들어가기 하루 전에 그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회의장한테 이거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추석 이슈로 이제 민주당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좀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추석 의료 공백 괜찮겠느냐. 뭐 이런 것들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세 번 연이어서 추석 때마다 김건희 특검법이 나왔었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폭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다 추석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예전에 정치권에서 막 기후 위기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 약간 좀 호들갑 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치 이슈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의료 이슈, 의료 대란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뭐 사고가 나든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갈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보통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은 각 당에서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별도 기자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이성택 기자는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요? 이제 그 18일 날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이죠. 이제 18일 날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먼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는 따로 잡혀 있었던 기자회견은 없었는데요.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 격에 맞춰가지고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기자회견이 없던 일이 됐는데요. 이제 그 뭐 명목상 그럼 왜 안 하는 거냐 한번 하지 했더니 명목상은 이제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기자회견의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기자들이나 정치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침묵도 이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심리적 정권 교체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같이 맞불 기자회견을 하면 같이 키워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저쪽 목소리를 좀 누르는 것이 될 수 있다. 무대응이 대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언론에서도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써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 양쪽 주장을 맞불을 놓으면은 같이 이렇게 세워서 쓰기가 좋은데 한쪽은 가만히 있으면은 또 나머지 한쪽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렸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박순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 쪽 인사한테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하는 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이제 뭐 관례적으로 하는 건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 하나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5일 내내 일정을 수행하고 그걸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충분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모아가지고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에 했던 일정들이 주로 의료단체들 사람들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료개혁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거는요. 이재용 평론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사실 추석 민심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이번 추석 동안 뭘 느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뭐 여성 노동 문제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제 이거 인터뷰를 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점과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지금 정부하고 어느 정도는 대립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도 있었고 이런 메시지를 자주 노출시키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할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이제 방금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좀 모은 걸로 그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완급 조절의 이유였을 테다. 자, 이번 명절 지나고 난 직후에 여야 두 당의 반응을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쟁보다 민생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이다. 이동수 대표. 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이잖아요. 또 이제 워낙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있고 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의료 개혁 이슈 관련해서도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해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말 없을 때 강조하는 게 민생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슈는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민생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할 말 없을 때 이제 하는 게 민생 그건 아닌가. 민생 제일 중요하죠. 민생과 경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민생에서 지금 우리가 물가 안정에 대해서 성과를 좀 많이 정부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게 5%가 넘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근데 우리가 3년 내에 그걸 낮춰가지고 2%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치라 그러는데 물가 상승률 잡은 거 이것은 굉장히 수치로는 좋죠. 근데 이제 체감이 이게 갭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 수치가 낮추고 체감하려면 이게 렉이 좀 걸려서 그때 시간이 지나야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작년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한 얼마였죠? 한 2,400억 정도를 일괄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그 이전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해서 민생을 좀 챙기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응급실 의정 갈등일 텐데 이성택 기자님, 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일단 이제 정치권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의료계가 참여할 가능성, 일단 비상 대응 주간은 25일까지입니다. 예. 의료계가 다시 병원으로 좀 전폭적으로 돌아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료계가 전폭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신지호 지금 전략부총장이죠. 어제 이제 그 한 매체 나가셔가지고 8분 응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그 여러 차례 의료계에서는 정부를 향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추석 직전에 나왔던 의료계 공동 입장문에 직접 그 워딩을 넣었을 예. 정도로 우호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어제 그 이면택 의협 회장도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이제 한지아 의원 의사 출신이죠. 한지아 의원과 같이 이렇게 세네 명이서 당 대표실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계 수건이랄지 이런 부분도 청취하는 것처럼 상당히 서로 얘기가 좀 잘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결국에는 뭐 구슬도 껴야지 그 서말이라도 껴야지 보배인데 네. 그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15개나 공문을 보냈는데 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8분 응선이라고 지도부에서는 보는데 이게 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예. 이거는 좀 의협이나 이런 데 각계적으로 한두 곳이 좀 먼저 들어오는 게 보여져야지 그다음에 전망이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 기자. 네. 상당히 8분 응선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지만 정작 의료계의 반응은 선뜻 협의하겠다 또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정부 쪽 뭐 고위 인사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약간 입장을 선회를 해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의 단체는 어디나 들어오더라도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라고는 했거든요. 근데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사실 결국에 키는 전공의들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다른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단체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 우리는 싫어 이렇게 하면은 일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 의료 대란이 해결이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박단 비대위원장이 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공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들어오는 것도 일단 힘들고 전공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전공의들을 통일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지금 대통령실도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잖아요. 예. 기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키를 보자면 대통령실과 전공인데 어느 한쪽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당장 뭐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준우 평론가께는 이걸 하나 여쭤보죠. 민주당은 조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의정 갈등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특히 보통 이제 종교계 인사 만나는 건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이제 사회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종교계가 대표 같으신 분들은 뭐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가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영향을 부탁하는 것 이런 거 있고요.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또 평화라든가 예.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통합. 그러니까 갈등 같은 거 있을 때 종교계 단체를 만나가지고 갈등을 통합하는 그 수단으로 종교계 인사 많이 만나요. 좀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외연 확장하는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종교계 인사 만나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슈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지금 정부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의료계 전공의들과의 협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야당이 사실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아하.
의료계에서도 야당 쪽에 가서는 예. 딱히 그렇게 협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 인사라도 만나서 의료계를 좀 그 거대 담론으로서 이 문제의 갈등을 내가 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용으로 종교계 인사를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우 평론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동수 대표께도 여야 의정이면은 오히려 여야 간에 좀 더 긴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종교계를 향한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정치권에서 먼저 좀 합을 맞추고 그다음에 정부랑도 합을 맞추고 마지막에 이제 의사단체들과 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지금 합이 잘 안 맞는 상황이고 여야는 지금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어느 한쪽이랑 뭐 합의를 먼저 좀 시도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어느 정도는 좀 단일한 어떤 합의된 의견을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 의미를 또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의미로 찾아간 거냐 물어보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야당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민생과 관련된 문제니까 해결해야 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긴 하는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접근 가능한 쪽을 접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는 좀 해석이 종교계 됩니다. 쪽으로 네, 우회적인 방법을 좀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박성문 기자에게는 이거 하나 또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두 아들과 함께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가서 성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한 4시간 후 사진을 올린 뒤 한 4시간여 뒤에 또 사진을 내렸어요. 네. 자, 올린 이유와 내린 이유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까 그걸 물어보면서 겸사겸사 같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일단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측근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아들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제 자신의 뒷모습만 올린 사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아들들을 지워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남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제 법적인 예.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추석 때 가서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또 잊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고 또 대선 행보로도 보이죠. 왜냐하면 TK 지역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확장한다는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올렸다가 그런 또 이제 아들들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또 다른 구설수라던가 아니면 뭐 여권의 비판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들들 사진은 또 빼준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좀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성택 기자. 왜냐하면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가 행보를 하면 취재가 달아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진을 올렸다 내렸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우리 박 기자가 말한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진에 그 아들 자제분들이 있었다가 지워진 데는 아무래도 이게 애초에 이게 보통 이제 당대표 정도 되면은 본인이 업로드를 하기도 하지만 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요. 분들이 올리기도 하는데요. 취재가 분명히 지역 신문이든 지역 언론사가 따라붙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또 내용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취재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손발이 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군요. 담당하시는 거기 분이. 아마 거기 이제 올렸을 때 댓글이라든가 또는 예. 그게 날라져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을 거예요. 아들이 옛날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지사 네. 시절 그때 이제 수행비서가 아들 병원 퇴원하는 과정을 대리로 해준 적도 있었었고요. 또 장남은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방문해서 경험담을 올리기도 하고 인증글도 올리고 뭐 성매매 의혹도 있었었고 예.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이제 얘기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아들을 다시 올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바로 글을 다시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닙니다만 이동수 대표. 네. 그러면 애당초 올리지를 말든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사진을
올렸어도 됐을 법한데.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저희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제가 어디 뭐 당 대표나 이런 지위는 아니지만 SNS에 이런 사진이든 글 올렸다가 그냥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내리거나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냥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권 취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저런 해석도 하고 기사에 뭐 이런 전말 이런 것들도 쓰고 다 논리적인 해석들을 넣어놓는데 그냥 제가 실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는 우연하게 아니면 뭐 실수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수일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명절 동안에 또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두 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 가상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로 긍정 지지율은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또 하나의 조사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임기 들어 최저치인데 먼저 이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언론사에서는 이전 역대 대통령과의 비교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직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 임기로만 따지면 반환점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역대 이번에 아까 개요를 소개해 주신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20%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다른 대통령은 어땠나를 한번 갤럽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가 나온 경우는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 무렵에 그렇게 나왔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대 성적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 엄중하게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등락이 있긴 한데 추세상 하락세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곳의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최저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아직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이동수 대표. 이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임 기간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태블릿 PC 사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지지율이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그때 지지율이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었던 거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 양생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 애초에 그런 지지 기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역대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상황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예컨대 여기서 지지율이 뭐 한 1.5배가 늘어서 30%를 기록한다고 한들 그것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그마저도 지금 올릴 만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 평론가는 또 당에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방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봤다 그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역대 대통령은요 의료계획 안 했습니다. 30년 넘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의료계획을.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도 없고 국민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꽤 편하게 가려면 사실 의료계획 안 하면 됩니다. 지지율 관리하려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부를 운영할 때 뭔가 하나는 이제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교육 아무도 하지 않은 의료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지금 해방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미 군정이 서울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당시에. 그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찬성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77%입니다. 미 군정이 서울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여론조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1967년 하자 그랬을 때 다 반대했습니다. YSDJ 들어놓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부자들을 위한 나들이 하는 서비스 아니냐. 그걸 쌀 사야지 무슨 도로냐.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시간 걸리는 서울 부산 거리를 5시간 줄였습니다. 물류 요도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의료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예. 단순히 이 지지율만 봐서 평가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역사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과 연동할 건 아니다. 네네. 네, 이준우 평론가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료개혁의 이유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요소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좀 여건 내지는 이제 용산에서 좀 아픈 거는 이 의료 개혁은 일종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 당연히 이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긴 했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요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 내에서 초기에 반응들이 좋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들었던 표현들 중에 사실 이거는 민주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못할 문제다. 이 정도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었거든요. 의료개혁이 초반에는 상당히 지지율을 견인하는 상승 효과를 누렸다. 네, 네.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응급실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료에서 어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부메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렸던 지지율을 확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율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다루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행보한 것도 영향을 상당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사들이 추석 연휴 때는 내내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기사를 좀 작성을 해놓거든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제목의 기사들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어요. 어허.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라는 건 또 뚜렷해 보이고 예. 비판적 여론도 높았던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행보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고 실제로 뭐 지난 10일에 마포대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그 이후에 하고 이런 행보를 넓혔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좀 지지율을 끌어내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대통령실에 제가 지지율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취재를 하셨군요. 있느냐 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지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한 줄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기조는 맞는데 디테일에서 아니면 뭐 전달 방식에서 좀 잘못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이런 정도가 정부나 네. 대통령실의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우 평론가랑 박순봉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 또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주장했던 의사가 완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기자님 예. 문제는 뭐냐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같은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은 내려가고 또 민주당은 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좀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2달 가량 됐는데 그 취임 전후와 지지율을 당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떨어졌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이전에는 그 당 지지율을 우상향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좌하향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에서 크게 큰 틀에서 해석은 이게 아주 그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정부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을 굳이 나눠서 보지 않거든요. 이제 국정 운영 세력이라는 한 틀에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면은 여당의 지지율도 낮은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또 뭐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별도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금 더 잘했으면은 적어도 크게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동반 하락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가령 중수청에 대해서 중도권, 수도권, 청년 네, 중도청, 이런 데서 수도권. 비전 네. 제시가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준우 평론가는 그래도 지지율을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강구될 수 있을까요? 그 당정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제일 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축구 자기 응원한 팀이 있을 때 그 팀 응원할 때요. 감독과 코치와 선수가 전부 다 일심 단결해가지고 아주 좋은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응원한 팀이 그 안에서부터 갈등이 있다. 감독 따로 놀고 코치 따로 선수 따로 논다. 그럼 우리가 그 팀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응원한 그 팀이어도 그 팀 내에서 안에서 일체되지 않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응원하지 않죠.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의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정부 측에서 의료개혁 관련된 설명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할 때 자리를 비웁니다. 이제 그 정치인의 행동은 다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자리 비웠다 하지만은 그 행동이 뭐냐? 정부의 의료개혁을 본인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예. 그리고 또 워크숍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원래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차례 한동훈 대표의 만찬도 연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응원해서 힘을 모아서 정부 예. 출범 도와줬는데 손발을 안에서 못 맞추면 너희는 뭐하러 우리가 뽑아준 거냐. 그런 이제 실망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일종의 유난 협력 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쪽에 다 있다 봐야 되죠. 양쪽에 다 있는 거고 저는 좀 더 무게가 있다면 좀 당 대표 집권 여당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어쨌든 행정 최고 수반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을 때 집권 여당은 아주 뭐 벗어나지 난다든가 예.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사실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약간 본인이 이제 대선 가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추석 이후로 미뤄진 그 만찬인데 이동수 대표한테 바로 네. 여쭤볼게요. 근데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나오는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차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랑 뭐 짝짝꿍 잘 맞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사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권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차별화에도 아웃풋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별화를 해서 성공을 했던 거는 예컨대 이제 세종시 문제 같은 것들 뭐 보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수정해가지고 이제 뭐 기업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어떤 잠재적이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차기 네. 대권 주자로서 네. 이제 세종시 원안대로 가야 된다. 행정 복합 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관철을 시켰고 이런 아웃풋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차별화에 성공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차별화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딱히 눈에 띄는 아웃풋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이 한동훈 대표가 된 지 한 2달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24일 이 만찬에 대해서는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박승구 기자부터 말씀하시고 이성택 기자로 가겠습니다. 네. 24일에 이제 만나는 게 일정이 딱 확정된 다음에 국민의힘 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24일까지는 적어도 여야 의정 협의체는 안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려면은. 그럼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그래 내가 요거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는데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 만나서 양보해주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보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가능하다 이건데 다만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의대 증원 조정 불가능하다. 손댈 수 없다. 네, 2026년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화에 나와달라 이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우리한테 좀 힘을 실어주거나 양보해주는 그런 그림을 원할 텐데 대통령이 그걸 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가 취재해봤을 때는 낮고요. 근데 다만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짚었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요. 이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의원들이 모 의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정놀이 하는 게 좀 싫다는 뜻 아니겠어? 뭐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무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추석 민심을 돌아보니까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대요. 도와줘야지 이런 이제 당원들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호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불호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옹호를 해야 될 텐데 이 과정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여태까지와 다르게 안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예. 이 얘기는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설 수도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108명이 중요하잖아요. 8명이 이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양보하는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승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24일 만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계에 변곡점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제 이 24일 만찬을 가지고서 그 지금 지도부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24일 만찬이 혹시 이번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굴리려면은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좁힐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하면 좋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만나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한 몸이라는 건 보여줄 수는 있긴 한데 사실 그 20명이 넘거든요. 그 이제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어떤談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대를 안 할까요? 어떨까요? 독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서실장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는 예. 만찬을 하고 따로 가서 독대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독대를 하면은 좀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준호 평론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세 가지 핵심은 최혜병,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의정 갈등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큰 변곡점이 마련될까요? 마지막에 의료 갈등이었나요? 네. 네, 저는 의료 갈등에서 좀 약간 돌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2026년 의대 적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료 단체들끼리요 서로 숙성을 아직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어떤 결론을 안 낸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에 정원을 조정하나 2026년에 정원을 조정하나 그럼 서로 앞뒤만 다르다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2025년에 좀 늘렸던 고정돼 있는 바꾸지 못한다는 그대 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2026년 좀 적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조사 모사니까 의료계가 충분히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필리버스터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왜 안 했느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좀 우리 당 내에서 좀 비토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은 이미 그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올랐지 않습니까? 예.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3번이나 본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발의할 때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디펜스한 것도 사실 별 차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국민들이 또 보면 이게 피로감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뭐냐면 딱 하루 정도 연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익이 크게 크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기 예. 때문에 필리버스터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고 24일 만찬의 빅3 의제는 최혜병 특검,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의료계획 관련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물꼬를 틀 만한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뭐 사실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 거기서 대화가 나올까도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좀 돌파하기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정 갈등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은 또 좀 돌파구가 열릴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뤄져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중계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 이슈와 민심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이준우 정치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큰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국회 상황입니다. 연휴 직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포함해서 민주당 야당 주도로 3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용 법안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준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명백한 정쟁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아까 말씀드린 3번을 발의했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2번 이제 발의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권익위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리고 수심위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다 냈었거든요. 네. 근데도 아직 의혹이 더 있다라고 해서 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거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일단 혐의가 없다고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수처 발표를 보자, 그 기다리고 나서 그 결과가 미진하면은 그때 특검을 받겠다, 요구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요, 정쟁 목적,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발목을 잡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사법 처리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달에 했습니다. 예. 바로 다음 주 이제 10월인 건데요. 오늘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선거법 네, 위반으로.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잠깐 말씀드리면 그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10월에 있을 사법,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야당에서는요, 일단 정부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쟁용으로 이렇게 특검을 발의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국정 주도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인가요? 네. 이 3가지가 이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뭐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그렇죠. 있었던 정쟁이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새로울 건 없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좀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심 생각하는 게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마인드로 계속 지금 이 법안을 강제로 이제 통과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순봉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우리가 지금 뭐 용산에 뭐 병정놀이 하냐 이런 피로감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법안들이 잘하면 뭐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취재 보면서 좀 특이한 걸 느꼈던 게 어제 법안 처리 순서가 좀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순서대로 처리가 됐거든요. 처리 순서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제가 좀 주목을 했냐면, 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 올라왔던 게 민주당이 원래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기류가 아니었었어요. 원래 한참 나중에 하려고 했었었는데 계속 그 꾸준히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1순위고 민생 관련된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이 더 앞순위라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겠다라는 그런 기류였는데, 그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한 것도 있었고, 뭐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계획 관련된 뭐 그런 보도도 영향을 줬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앞순위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2개를 같이 처리하자, 하지 말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종국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걸 맨 앞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점차 중요성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위로 앞순위로 당겨 올렸다.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파악하는 민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지 않구나, 이렇게 봤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법안 처리에도 이유가 있다.
이승택 기자에게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가지 법안이 다시 올라간 건데 예. 이전 법안과 내용상으로 변화가 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요. 이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 선정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좀 있고요. 예전에는 그 야당이 이제 지목을 했다면 이제 야당이 지목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 일부 가미를 이제 그 제3자 특검이라는 부분을 약간 가미한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새롭게 논란이 된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을 같이 더 추가해서 넣었다. 이런 점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3자 특검법은 사실 이전과 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만 이제 검사가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제3자가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이 무제한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다르지 않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이전우 평론가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10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는 오늘 11월 15일에 열린다는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이 박순봉 기자께 또 여쭤봐야 될 게 개혁신당의 움직임입니다. 개혁신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당론이 바뀐 이유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전에 반대를 했는지 저도 좀 명확치가 않길래 또 예.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원래도 반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명확하게 동의를 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이런 거였대요.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고 나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더니 특별히 뭐 어떤 뭐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된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전해 오더라고요. 예. 지금 야당이 이 특검 법안을 비롯해서 세 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관련해서 체코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동수 대표.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인데 네.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어떨까요? 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부권이 부담이 되는 시기는 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에 뭐 거부권 행사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습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법안 강행 처리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너무 자주 반복돼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큰 임팩트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담을 갖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정치권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이승택 기자. 예. 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이후엔 좀 상당히 행보를 자제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마포대교 또 방문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체코 순방이야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일정이 이제 소화되는 것인데 여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 의원들을 접촉해 보면은 예.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사실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뭘 좀 해주세요 해서 그 확답을 듣는 건 쉽지는 않지만 뭘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제해주세요는 크게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좀 나오지 말아주세요라는 요구가 크게 어려운 요구가 아닌데도 그게 관철되지 않는 점에서 지금 부정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요구가 쉬운 요구가 비교적 쉬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점에서 첫 번째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의원들이 그 어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방어를 하려 그래도 방어할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제2 부속실이랄지 물론 뭐 지금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뭐 특별감찰관이랄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랄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방어를 좀 해주고 싶어도 방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좀 기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준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를 보고 이제 야권에서 공세한다는 것도 있지만
너무 좀 지나치다. 또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로서 또 영부인으로서의 또 행보가 필요한데 툭하면 김건희 여사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또 반발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좀 지나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우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 번 뭐 말씀드렸겠지만 그 처벌 조항 근거가 없는 거고 또 청탁이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요, 김정숙 여사 같은 사례를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왜 CEO도 불러가지고 만찬을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오스 같은 데 가서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걸어가고 김정숙 여사 앞에 가면서 손 흔들고 지나가고 그 본인이 이제 선출된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했었었고요. 예. 체코 성에 가서도 좀 부적절한 행동했죠. 우리 남편 어디 갔냐면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대통령 1호기 타고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도 않고 이제 타지말에 가고. 근데 그런 비용들이 과도한 외유성으로 해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활비가 많이 쓰였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예.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례에 비해서는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여사보다는 훨씬 강도가 덜하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는 임기 내내 5년 내내 그렇게 활동했었거든요.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옷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걸 사례를 보고 아마 거기에 비해서는 김정숙 여사에 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우 평론가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비교할 때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행보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제 공천 개입설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으로요. 박수봉 기자. 네. 이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 뭐 제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김영선 전 의원의 뭐 공천 뭐 관련 이 내용이 좀 짧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크게 두 가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2022년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두 번의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뭐 공천을 도왔다 뭐 이런 취지고 2022년에는 실제 성공을 했다는 거고 지난 총선에서는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도만 있었고 되지 않았다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보도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녹취라던가 예. 아니면 뭐 김영선 전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그런 녹취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제3의 인물하고 이 명태균 씨와 지인과 나눈 그런 대화들이 중심이 되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결정타는 없는 상태인데 너무 부각이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김영선 전 의원의 뭐 텔레그램 이야기는 사실 확인된 바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아주 거죠? 뭐 공개된 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김건희 여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론에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면 비판적으로 보기가 좀 쉬우니까 이 문제가 좀 오히려 커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죠?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텔레그램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뭐 김건희 여사랑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랑 주고받았다는 그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보도한 언론에서도 그렇고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좀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논쟁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오늘 큰 뉴스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 사칭인가요? 위정교사 관련된 검찰의 구형이 오늘 내려졌는데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실 테니까 이성택 기자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오늘 이제 아마 그 결심 공판이 있었던 건 아마 선거법 위반 건인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는 아니고 선거법 위반 건인데 큰 틀에서 이제 그 대선 앞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고 김문기 씨 이제 성남시청에 같이 근무를 했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 토론회에서 언급한 거 그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그 골프 라운딩도 가고 이런 점에 비춰서 그 모른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점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하나 이제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압력이 있었는지 압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건인데 이제 검찰에서 오늘 2년 이제 그 2년이면은 그 상당히 그 구형할 수 있는 그 재량 중에서 높은 그 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기자께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우리가 뭐 이 벌금인가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장 상실 이 이야기를 주로 많이 왔는데 2년 구형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2년 구형이면은 이제 그 오늘 그 구형하는 검사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고 고의성이 짙고 이게 굉장히 엄중한 건이기 때문에 크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구형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언론에서. 왜냐하면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구형이라는 게 꼭 선고 결과랑 연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형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재판정 그리고 이제 여론에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바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상당히 극도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야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고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봐야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주로 정치부고 이제 정치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건 뭐 여야 좀 비슷하게 그 관측을 하는 얘기인데요. 1심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그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냥 이재명 대표의 뭐 의원직 상실 뭐 이런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보전을 해야 돼요. 400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죠. 400억 원대를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순수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법원이 이런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는 이런 판단을 내리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이것보다는 뭐 향후에 이제 그 북한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이화영 씨 관련된 이런 데서 뭐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정치권의 정무적인 판단이고 이건 법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호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선거 때 본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거는요, 엄중하게 법원에서 그동안 처벌을 해왔거든요.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검찰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1처장 모른다고 했지만 사진도 있고 증언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했었고요. 아까 그 국토부 협박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토부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런 협박한 적이 없었다 그러고 성남 그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허위 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마 엄중하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도 있지만 이제 당사 처분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30 선거 비용을 그렇죠.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기 위해서 그거는 당사를 처분하고 말고 방법이 거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사 그게 지금 거래가가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당사 다 팔아도 부족한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어쨌든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판례했던 그 사례를 보면은 허위 사실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나올 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아직 검찰이 구형이지 11월에 이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기다려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근데 저는 1심에서 만약에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 싶은 게요. 일단 물론 3심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하는 게 도덕성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될까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성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동수 대표의 설명은 정치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설사 100만 원 이상의 이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받는 정치적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동수 대표의 설명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수 대표처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측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 점을 파고들면서 많이 흔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국정 주도권 같은 걸 많이 가져오려고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내에서 그 경쟁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 삼김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뭐 김동연 지사, 그리고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해가지고 삼김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 11월 달에 귀국한다 그러거든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도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12월 달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11월이든 12월이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거의 맞물려서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체 인물로서 등장하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심 결과와 김경수 지사의 이제 귀국, 이게 맞물리면은 민주당 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고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동수 대표님 하신 얘기 좀 보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뭐 부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좀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은 이재명 대표 면역설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고, 뭐 아니면 실제로 뭐 공개된 것들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되거나 수감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 체제 자체를 흔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일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도 사실 야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은 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에서 지난해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당원이 한 24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021년, 그러니까 대선 경선이 진행된 2021년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2021년 즈음부터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전 이번 전당대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가 이재명 체제에서 입당한 당원이라면은 지금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과연 비명이나 아니면 이 친명 외의 세력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내분의 분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이성택 기자한테 여쭤볼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구형이 된 것은, 검찰 구형이 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이 위정교사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라도요. 이게 지금 결심은 아직 안 했고, 결심이 이제 11월 중에 제가 한다고 보도를 봤는데, 이거 아마 날짜는 확인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언제 선고가 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연내에 아마 1심 선고는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통상 이제 결심 공판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걸 보면 한 달 정도 좀 지난 뒤에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도 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성택 기자한테 궁금한 것은 일단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른바 유죄형이 나올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당도 당이지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그 결과가 세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유죄일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의원직도 상실이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선에도 확정될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확정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출마할 수 없고, 아까 말했던 그 434억 원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 개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크게 그 요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선거법 바꿔서 그냥 벌금 내고 잘 의정생활 하시는 그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무죄일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 여권의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호재가 되고 정부 여당한테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악재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성택 기자가 이야기한 위정교사 사건 관련해서도 이번 달입니다.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올해 내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다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호 평론가. 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요.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 옛날 트렌드가 뭐였냐면 주로 벌금형이었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위증교사가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판단해요. 재판부가. 그래서 징역형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감안하면은 위증교사가 금구형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이거 100만 원 이하 기대하는 거는 좀 그것만 기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리 상태를 아마 예측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른바 10월 위기설이 서서히 이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11월이 될 수도 있고요. 박수봉 기자.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월 또는 11월 재판 사법 이 결과와 상관없이 문 전 대통령 또 조국 대표와의 협력 관계는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친문 친명의 관계 변화도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명문연대는 쭉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명문연대가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러니까 추석 전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검찰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 여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치는 건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면역설 이런 걸로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는 걸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한다. 이게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시각이었고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예. 우리 두 사람 다 검찰 수사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갈 때 그 전에 앞선 행보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찾아가요. 그러니까 얘기는 세 사람 다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사의 결과,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 연대가 흔들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앞으로 또 우리 정치가 중계에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소식통에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